오늘 이 자리는 저희 작년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평생교육 기관간 네트워크 공동사업 일환으로 평생교육 정책 토론회를 항상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분야별 토론회가 이루어졌고 오늘은 오늘하고 내일간에 걸쳐서 제대로 다시 어떤 앞으로 시책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과의 고영철 과장님의 인사 말씀을 좀 듣고 그다음 마이크를 과장님한테 넘겨가지고 전체적인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영철 평생교육 과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맞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저 평생교육과장 고영철입니다. 와서 보니까 옛날 제가 모시던 선배님도 보이고 또 관광대학에서 최주락 평생교육 원장님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든 플로에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좌장을 맡아서 고생해 주실 김재필 부장님, 발제를 맡아주시는 홍숙희, 홍전선 부장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또 아토피 기후 이창률 토론자로 나오신 이사님, 양현숙 팀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금 가장 역짐을 두는 게 평생교육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 사업들을 역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평생교육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일환으로 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평생교육 자격진흥의 가장 또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미래인재 양성인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평생교육 자격진흥원이 독립청사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게 되면 그게 메이커스페이스라든지 AI 교육을 등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명실상부 평생교육이 산실이 되지 않을까 저희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에 나온 고견들이 우리 평생교육 정책에 많이 도움이 되고 저희들이 경청을 하면서 좋은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생교육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의견들 많이 개진해 주시고 플로에 계신 분들도 많은 고민과 함께 저희들한테 많은 좋은 의견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일단 아까 저희가 열심히 조정도 했기 때문에 이제 앉으셔도 바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전부 다 오늘 진행하실 분들 앞으로 다 좀 나와 주십시오. 예. 그래서 전체적인 설명은 저희가 좌장님한테 마이크를 넘겨가지고 전체적인 토론 진행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필 마이크 받으십시오. 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정책토론회 첫째 날 좌장을 맡게 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김재필 평생교육부장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에서 이제 도내 평생교육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공동사업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이 평생교육 정책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오늘부터 내일까지 해서 이틀간에 걸쳐 제주 평생교육 다문화 시스템의 역할과 미래형 인재 육성, 평생교육의 방향 모색, 평생학습 바우처 제도 확대 추진에 따른 도내 평생교육기관 역량 강화 분석 모색 등 2개 분야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첫째 날로 미래형 인재 육성 평생교육의 방향 모색 분야와 제주 평생교육 다문화 시스템의 역할에 대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 순서를 이제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홍정순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 인재육성부장님, 홍숙희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 전략사업부장님께서 일단 발제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창렬 주식회사 아트피크 이사님과 그다음에 양현숙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팀장님께서 각각 지정 토론을 진행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지정 토론이 끝나면 토론석 내에서 발제자와 이제 지정 토론자 상호 간의 이제 토론이 진행한 후에 이어서 이제 오늘 플로어 계신 분들과 그다음 오늘 토론 내용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홍정승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 인재육성부장님께서 제주 지역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방향 모색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의 인재육성부장 홍정순입니다. 예, 오늘 저희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에서 그 두 가지 기능을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맡고 있는 업무 분야가 인재육성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실 인재육성부에 요즘 최근에 닥친 그 가장 그 문제가 뭐냐면은 미래 인재 육성에 관한 부분이 이제 과제로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간담회에서 제주 지역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방향 모색과 과제라는 그 주제로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이제 사실은 고견을 듣고 한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고자 하는 시간을 이제 갖고자 합니다. 우선 순서로는 이제 지금 갖고 계신 이제 그 뭡니까 자료집하고 조금 다른데요. 조금 제가 보완을 했습니다. 그동안 시간이 있어서. 순서로는 이제 교육부의 주요 정책, 인재 육성, 평생교육, 인적 자원 개발, 인재 양성, 이게 굉장히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에서 어떤 식으로 개념 정의를 했고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정책을 추진해 왔는지 변화 양상을 이제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2018년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을 개원하면서 그 저희 그 나름대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서 어떤 사업에 중점적으로 진행을 해왔는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가 이제 2020년, 25년, 뭐 30년 이렇게 하면서 조금 그 미래를 보고 저희가 어떤 일을 좀 중점적으로 한번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 여기 계신 이제 토론자분들과 다른 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예, 먼저 이제 그 지난 20년간 정부의 주요 정책 변화입니다. 여기 그 보신 자료랑 약간 좀 틀린 부분이 밑에 지역 균형 인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민선 시대로 접어들면서 사실상 이제 교육 정책이 광역 자치단체와 협업을 이제 통해서 진행했던 평생교육, 인적자원개발, 인재육성, 그리고 이제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육성까지 해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법상의 개념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 또 이제 그 현장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굉장히 모호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교육부는 지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는 전체 인재육성이라는 사업 아래 이 그 평생교육, 인적자원개발, 그리고 지역균형 인재육성을 사실은 묶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인재육성 부분은 인재 양성 부분도 있고 활용과 배분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회적 그 자본 형성 부분도 있고 기반 구축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20여 년, 최근은 아니죠. 한 20여 년 동안 교육부가 그 중점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급변하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노력을 안 해온 건 아닙니다. 좀 시너지 부분은 좀 없다 치더라도 다양한 정책과 이제 그 마련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크게 이제 그 사업을 진행했는데 특히 이제 교육 특구 조성 사업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미, 한중 FTA 하면서 교육산업 서비스 부분에 개방을 하면서 다양한 저희 국내의 컨텐츠, 특히 한국방송통신대학이나 EBS 컨텐츠를 수출해서 실질적으로는 그 수익을 얻는 부분, 교육산업으로는 처음 이제 수익을 얻는 부분도 이제 그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0년 동안 굉장히 이제 그 특별자치도는 그걸 덜 체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고용노동부의 교육훈련 부분을 이제 갖고 와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다시 저희가 행정계층 구조 개편이나 그리고 국제자유도시나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들 부분이 있어서 도민 역량 교육에 집중을 같이 이제 맞물려서 했었는데, 사실상 다른 타시도를 비교해 보면은 국민 그 재교육, 교육훈련 기회를 굉장히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온라인 그 교육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제가 이 굉장히 사실은 오래된 자료입니다. 2007년 자료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에서 이 자료를 이제 제시한 이유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저희가 다양한 뭐 기본 계획, 실행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15년간 제가 이제 쭉 살펴본 바에 의하면 여기에 이제 어떤 환경 변화, 그리고 대응 방향, 그리고 어떤 비전이나 추진 전략이
당시에 대통령직속위원회에서 이제 수립한 이러한 그 계획들과 별반 차이가 없이 이제 진행되어 오고 있고, 저희가 이거를 아직까지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5년까지는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국가 정책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그 추진해 오고 있고, 여기에 평생교육 환경 그 선진화 부분, 그리고 진로교육, 그리고 평생 직업 능력 개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가 양성한 인력에 대한 활용도 제고가 2007년이 아니라 2005년 4년에도 사실은 그 정부에서 굉장히 고민해 왔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참고로 이제 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입니다. 저희 장학진흥원에 대해서 저희 좀 그 특성이 그 잘 모르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이제 일부러 드려놨습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제주국제화장학재단 2000년도에 이제 같이 했는데, 그때 이제 설립이 되면서 그 당시에도 굉장히 독특한 재단이었습니다.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특수 목적형 장학법인으로 설립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공익법인법에 의하면은 공익법인은 딱 5가지 기능만 하게 돼 있습니다. 장학금 지원. 그런데 국제화장학재단은 설립 당시부터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이 있어서 그 인재 양성이라는 부분을 이제 같이 넣었고, 이 부분을 넣음으로써 단순한 장학금이 아니라 장학 사업으로, 그러니까 장학이라는 거는 널리 이제 학문을 장려한다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조금 확대 해석하게 되면은 인재 육성과 그 학문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학문을 장려하기 위해서 인재 육성에 대한 그 기반적인 인프라까지 전체를 다 제공할 수 있는 게 장학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설립하고, 그리고 교강사를 양성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학문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배려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전체를 이제 하는 거를 사실은 그 공공의 전국 그 공공 장학재단 중에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 2000년도에 국제 자유도시 그 추진과 함께 이제 시행한 이제 굉장히 독특한 장학법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갖고 운영을 해왔는데, 그 중에서 또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전국 최초로 장학법인하고 평생교육 기능을 또 병합하고 복합해내는 기관을 엮어서 사실 명실상부한 이제 장학 공익법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0년간 다른 그 공공 장학법인들이 갖지 못하는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장학금 지원 부분은 이제 한 20년간 이제 43억 해서 한 3,400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요. 그 중에서 가장 독특한 거는, 저희만의 독특한 장학금은 재능 장학금이었습니다. 재능은 이제 그 말 그대로 초등학교부터 이제 대학까지 특별한 이제 장기가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전국 17개 시도에서도 저희가 이제 그 저희만 갖고 있는 장학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해외 연수 부분, 아까 이 국제화 장학재단의 출범 배경이 국제자유도시 추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좀 이제 공직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글로벌화, 세방화 이런 용어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해외 연수, 외국어 교육, 특히 영어 교육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해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재 양성 부분에서도 이제 한미 FTA가 그 한 몇 년 전에 이제 굉장히 시끄러웠고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수출입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제화 장학재단은 2000년대 이후 지식정보화 사회 그 배경에, 그리고 국제자유도시 그 배경에 이제 연계해서 이제 출범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재 양성, 도민들의 평생 교육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실시를 해왔던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2018년에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이라는 이제 그 새롭게 기능을 이제 키우면서 개원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한테 닥친 문제는 2010년부터 4차 산업에 대한 부분이 좀 굉장히 영향력이 컸던 것 같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이제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2016년에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가시화됐고, 그 다음에 저희 최근 몇 년 동안은 사실은 전 국민의 용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어떤 정책과 시범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4차 산업혁명이 뭐야 했을 때 굉장히 설왕설래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이제 지금 이제 기술의 발전이 이제 고도화되면서 안착된 게 초지능성, 초융합성, 초연결성의 기반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초지능성 부분이나 이런 거는 별도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4차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환경 변화가 어떻습니까? 전부 디지털로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디지털 기반의 융복합형 산업 구조로 전환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계속 그 경제 뉴스 보면은 나오는 게 저성장, 그리고 고실업률 이런 부분이 나오고, 그리고 일자리에 대한 개념도 달라지고 일자리에 대한 질적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국민 전체가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해서 디지털 어떤 학습을 해야 되고 미래 직업 사회에 이런 것들을 변화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 16년부터 사실상 좀 장학진흥원 출범하면서 준비를 조금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그 인재 양성과 관련된 핵심 키워드를 단어만을 한번 조합해서 쭉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그래서 전문가 뭡니까 자문 이런 그런 부분에서도 거기에 해당되는 가장 많이 나온 단어와, 그리고 이제 그 인터넷상에서 이제 필요하다는 역량 이런 것들을 조합했더니, 제가 이제 이거를 한 줄로 요약했을 때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인재 양성을 위해서 핵심적으로 나온 키워드가, 제가 이거 좀 조합을 했습니다. 자기 주도적 탐구를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가 최우선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이거를 통해서 보면은 저희 그 진흥원에서 어떤 사업을 가장 핵심적으로 이게 만들까 했더니, 제주 청년 해외 배낭 연수를 저는 사실은 이 인재육성부 업무를 맡으면서 이게 실적이나 운영 방식이나 이게 굉장히 다르게 기존의 사업들과는 다르게 진행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희가 제주 청년 해외 배낭 연수에 대해서는 그 도정에 이제 굉장히 이슈가 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도로 사업 성격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는 않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여기 그 청년 참석했던 2019년에 참석했던 청년들 했는데 거기 사장님 한 분이 방문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 저희가 20개국 이제 27개 팀을 지원했습니다. 27개 팀에 89명을 지원을 했는데 그 당시 갔다 와서 이제 한 3, 4개월 이내로 성과가 보인 게 그 5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늘 아침에 그 사장님 방문해서 이 젊은 친구들끼리 이렇게 네트워킹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5개가 아니라 10개가 넘을 것 같고, 오늘 오신 사장님하고 다른 분이 오셨는데 창업을 하셨는데 월 1,800만 원을 벌으신답니다. 그리고 또 이 그 올레 시장 청년 리더 중에 점포 2개인데 다른 팀은 월 3천만 원 벌으셔가지고 진흥원에 이제 뭔가 자기가 기여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이제 찾으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굉장히 이 사업이 당초에는 청년들 자율적으로 자유 목적으로 마음대로 일정 금액을 이제 집행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됐지만, 결국은 자기 그 자율성, 자기 주도적 참고를 통해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창업이라고 하면은 뭐 도소매, 음식업, 그리고 서비스업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기술 창업도 있고 이제 새로운 이제 영역에 접근하는 거를 보면서 제가 이제 이 사업을 저희 그 진흥원이 이제 개원된 다음에 한 사업 중에 최고의 성과와 최고의 이제 사실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 사업이 아닌가라고 해서 여기 소개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주도적인 부분은 그 4차 산업 부분에서 저희 SKT와 함께하는 AI 활용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 양성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단순하게 교육 과정을 저희가 주입식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청년들이 자율적으로 시제품을 개발해야 되는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그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서요. 향후 시간 관계상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제주 인재 육성을 위해서 그러면은 어떤 방향과 어떤 이제 중점적인 전략으로 사업을 좀 시행을 해야 되나 했을 때 그 환경 변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제 4차 산업은 저성장 고실업률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적인 역량 강화가 이제 굉장히
그 부분이 필요한데 사실상 이 디지털 역량 강화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컴퓨터, 워드나 그 다음에 엑셀이나 이런 수준의 이제 그 활용 능력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산업하고 산업 사회에서 필요한 그런 부분을 이제 발굴해서 먼저 그 학습을 해나가야 되고 그 학습 시간이 의외로 좀 길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래 혁신 역량 강화를 이제 꾸준히 해나가는 어떤 기반 조성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지역 차원의 이제 대응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 디지털 산업은 전 세계적인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아니면 우리나라의 기업이 그거를 이제 새로 개발하고 보급한다고 해서 그게 한국적인 그 요인으로 성공의 요인이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러니까 글로벌 이제 시대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수준을 보유하고 있어야 그게 일정 부분 성공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그 선진 그 기술이나 학습 체계를 지역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그 디지털 산업이라고 해서 뭐 AR, VR,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메타버스 나와서 XR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나아간 이제 다른 기술도 이제 그 개발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가장 핵심적인 그 요인이 뭘까라고 가만히 보면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빼면은 결국은 소프트웨어 쪽에 그 프로그램 그 개발 역량이나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저희가 이제 좀 접근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지 않나 해서 소프트웨어 그 산업을 기반으로 한 평생 직업 능력 개발 추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보였습니다. 그래서 배경적인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인재 양성을 향후에 어떠한 방식으로 인재 양성을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다면 저는 아까 앞에서 그 가장 키워드, 핵심 키워드가 많이 나왔던 거를 여전히 사실은 유효하지 않나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부터 한 2025년, 6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자기 주도적 탐구를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정보 기회 제공을 저희가 해야 되는 거고 현장 이제 개발형이 아닙니다. 현장의 활용형 교육 서비스를 저희가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반을 통해서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진흥원이나 아니면은 사실은 거시적으로 볼 때 어떠한 사업이 적절한가를 봤을 때 저는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를 이제 도입을 해야 되고 이거를 지역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산업은 세계적인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산업이 가속화돼서 뒤에 제가 이 자료 뒤에 이제 새로 추가한 자료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보면은 일자리가 감소가 되지 않는다고 이제 이번에 나왔습니다. WEF 그러니까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디지털 산업이 절대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사실은 나왔는데 그 부분도 이제 좀 수긍이 되고요. 당초 예상보다는 디지털 그 기술의 발전이 저희는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제 일정 부분 어느 단계에 올라섰다고 이제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일자리에 대한 개념과 일자리의 질적 변화가 예측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가졌던 산업사회 시대에 가졌던 일자리에 대한 부가가치 개념이 이제 4차 산업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형성을 못한다는 게 일자리의 그 뭡니까 축소와 감소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사회 안전망과 그리고 새로운 이제 시대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이 절대적으로 그 이해 부분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도민 사회에 점진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뭡니까 단계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개념이 아닌가 해서 이게 처음에는 미국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유럽으로 넘어갈 때는 약간 창업형으로 넘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처음에 실시할 때는 이제 창업형보다는 사회 안전망과 그리고 교육과 이런 부분들의 이제 그 개념이 좀 더 많이 도입이 돼 있기 때문에 녹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팹랩이나 뭐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개념을 이제 차용을 해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서 4차 산업에 대비한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한번 도입을 해서 지금도 이제 제주 지역에는 이제 한
5개 정도가 있고요. 전국으로는 한 이제 200여 개가 있습니다. 근데 활성화된 지역도 있고 한데 아쉽게도 제주 지역은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조금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 디지털 역량 강화 및 미래 사회 변화 대응형 향상을 위해서 조금 메이커 스페이스를 저희 진흥원 아니면은 이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어떤 도민 차원에서는 조금 이제 활성화시키는 방향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메이커 스페이스와는 차별화된 게 이제 국내 기업과 다시 협업을 해서 재조립 과정을 통해서 과학 원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초 학습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부분이 저희 지역에서는 빠져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데에서 운영하는 거랑 이제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은 지금 현재 부산의 이제 만들숲이라는 메이커 스페이스인데 제가 이제 제 선에서 자료 조사를 했을 때 부산의 만들숲이 가장 이제 그 운영 부분이나 그리고 이제 장비 정리나 이런 부분이 좀 완성도가 있지 않을까, 높지 않을까 하고 해서 이제 사실은 그 사진을 여기 거를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산업과 연계해서 도민 디지털 역량 활용 역량 배양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AI 부분입니다. 지금 드린 자료 뒤에 보면은 AI 4차 산업에 대해서는 AI와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이제 심지어는 저는 최근 메타버스가 나와서 메타버스에 대한 자료도 좀 조사를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시장성에 대해서는 좀 기업 차원에서는 약간 이제 퀘스천 마크를 이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 AI와 관련돼서 이 메타버스에도 AI가 들어갑니다. AR, VR, XR, 메타버스 그리고 뭐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로봇 다 했을 때 여기에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게 딱 2가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하나는 통신, 또 하나는 AI.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거를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인터넷 이제 자동차로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상이 저희가 조금 이제 안 되는데 자율주행 자동차하고 인터넷 자동차하고 이게 뭐가 다르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AI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부분이고 통신 연결 부분이라고 저는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래 산업과 관련된 저희가 이제 디지털 역량 했을 때 주요 추진 방향으로는 이제 우선 국내 아니면 세계적 사실은 조금 욕심 같아서는 세계적 우수 선도 기업하고 협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같이 보유한 자원을 좀 활용하는 부분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AI 상업 시장성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가장 이제 시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AI에 대한 이해를 더 빨리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해서 미래 직업하고의 어떤 연계 부분 그리고 이제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좀 도민 사회에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저희 지역에 완전히 무슨 어떤 새로운 산업으로 가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1차 산업과 통신과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와 이 하드웨어와 이를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해서 새로운 영역을 찾아내자는 겁니다. 이게 초융합성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연결성을 이제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진흥원에서는 AI 기반의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디지털 산업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단계적으로 1차적으로 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저희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실행하고 있는 지금 도에서 이제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8월부터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떤 성과를 가져가기에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이제 교육을 하고 그리고 AI 강사를 양성을 해서 지역의 많은 도민들이 조금이라도 이러한 부분에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자기 주도적 탐구라는 거는 내가 생활하면서 어떠한 소프트웨어 상품
시스템을 개발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열심히 해서 저희한테 이제 좀 그 제안을 해주시고 그러면은 저희가 기업 이제 그 참여하고 있는 기업 그 개발자들과 또 협의를 해서 이분들이 더 나은 그 제품을 개발해 낼 수 있도록 시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그 직업 세계와 연결하는 부분 또한 이제 저희가 조금 더 많이 좀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진흥원에서 하는 그 두 가지 사업의 이제 그 주요 시사점을 보면은 우선은 그 기존에 저희가 평생교육 그 기관들하고 끊임없이 유사한 사업을 한다고 계속 지적을 받아왔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다른 방식이거나 운영 방식이 이제 바뀌거나 아니면은 좀 다른 그 영역에서 좀 진행해 보고자 이제 노력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이 미래 산업과 관련된 도민 디지털 활용 역량은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실습을 이제 아까처럼 제조업 같은 메이커 스페이스 같은 그런 기반을 이제 통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원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부분이 기술의 발전이 너무 급속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학습 그 자원이 학교에 있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가장 많이 가진 이제 그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 협업 기반을 조성해서 연계를 해서 좀 저희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 개발 향후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금 작년에 이제 한 40명 넘게 한 50명 이내로 양성을 했고요. 올해도 한 60명, 70명 양성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인력을 절대로 이제 사실은 그냥 내버리지 않고 양성 후에 내버리지 않고 저희가 좀 관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하고 좀 관리를 해서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그 본인들이 개발한 그 시제품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을 갖고 어떠한 이제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아니면은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하는 부분을 이제 저희가 갖고자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기존의 평생교육 기관들하고 좀 차별화되게 진행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 기회가 된다면 4차 산업은 그 기술의 발전은 말로 해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까처럼 여기 앞에 보이는 게 저는 그 앞에 저기 보이시죠? 자동차 하나 저거 현대에서 그 만든 차인데요. 저게 저는 자율주행 자동차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설명해 주시는 분이 인터넷 자동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자율주행하고 인터넷 자동차하고 뭐가 틀려? 그거는 그 안에 들어가서 운전해보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냉장고하고 로봇팔하고 LG에서 생산하는 제품입니다. 최종적으로 냉장고와 로봇팔이 어떻게 연결되지? 지금은 냉장고에 그 메뉴가 떠서 요리 레시피를 제시해서 오늘 뭐 메뉴는 냉장고에 있는 재료 갖고 이거 만드시면 좋으시겠습니다라고까지 나옵니다. 예. 그렇게 이제 하는데 로봇팔이 어떻게 움직이지? 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여기에 홀로그램입니다. 앞으로 회의할 때 메타버스를 단순하게 평면으로 내가 들어가서 아바타를 설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홀로그램으로 같이 움직이는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정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많은 분들이 도민들이 홀로그램이 어떤 건지 사실은 별로 이제 못 느껴 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그 뭡니까 메타버스에 지금 연결되는 게 AR, VR에 이제 홀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감정 그 단어를 본인이 사용하는 단어를 이제 해서 감정이 어떻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명이나 음향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변환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 길게 4시간씩 설명하는 것보다 10분 체험하면 전체가 이제 좀 확 다가오고 기술이 발전이 이 정도 같구나 하고 확 다가오고 그리고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나는 내가 만약에 음식업을 한다면 어떤 서비스를 해야지 이런 것들이 그 새로운 그 직업 세계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굉장히 빨리 캐치를 하고 활용하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약간 저희 그 디지털 기술 활용 따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고 그러한 부분들이 좀 제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제주도에서는 이제 가장 좋은 천혜의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코로나 같은 게 끝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캠프를 해서 캠프나 아니면은 어떤 대회나 이런 것들을 해서 조금 더 미래 산업에 좀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제공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흥원에서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끝냈는데요. 저희 그 없는 자료에, 지금 없는 자료에 제가 최근 이제 보고서를 받아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4차 산업에 대한 이제 미래 일자리 전망 보고서가 2016년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번이 세 번째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이런 부분에 이제 가장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이제 했던 거는 여전히 그 재직자, 근로자 아니면은 저희는 국민, 도민의 이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게 굉장히 강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모든 이제 부분에서 신기술 중에서 AI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독특했던 거는 2025년까지 그 저희가 기술이 발전이 되면은 인간과 기계의 역할이 바뀌는 게 아니야라고 이제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을 준 게 뭐냐면 로봇하고 인간이 하는 직무는 다르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봇은 정보 및 데이터 처리, 검색 관리 이런 것들을 하고 인간은 관리나 조언, 추론, 의사결정, 상호작용들을 하는 부분이라서 그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이제 좀 그 여기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기업의 경영진이 비공식 학습이나 온라인 플랫폼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제 그 재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이제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하나는 그 재교육에 대한 인식의 차가 크다는 부분을 제가 여기다 다시 적었습니다. 기업의 리더들은 약 62%에 대해서 근로자에 대해서 계속 재교육을 해야 되고 매해 11%씩 확대를 해나가야 된다고 한다면 근로자는 의외로 42%만에 이제 그 참여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제 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 좀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저희 제주도로서는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좀 선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을 좀 타파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이거를 자료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AI 관련해서는 굉장히 사실은 많이 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 기업으로는 1위라고 하는데 저희 올해로 사실은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중국이 AI 1위로 부상했다라고 이제 좀 많이 그 조언들을 판단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료를 다시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미국과 중국과 한국의 AI 관련해서 비교 그 정책 변화에 대해서 한번 찾아서 넣었습니다. 모두 2016년에 같이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과 중국과 한국의 그 수준 차이는 조금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AI 공공 분야에 집중하고 응용 사업은 민간으로, 그리고 중국은 아예 국가 주도로 AI 생태계를 형성을 하는데요. 사실은 정책적으로는 여기에 2016년부터 출발했다고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유치원부터 AI를 공부를 해서 이미 석사 배출이 이제 몇만 명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교육 과정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그 연계를 해서 이제 진행을 오랫동안 해왔던 그입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 좀 새로운 이제 용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존 창업과 창괴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IT 기술을 통한 창업을 이제 굉장히 장려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이제 참고 자료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타트업이나 기업이나 그리고 이런 인력 부분에서 한국이 굉장히 많이 모자라고 앞으로 저희가 6천만 시대, 6천만이고 저희 70만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무역 국가로서의 위치를 좀 더 다져나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조금 AI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필요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했고, 저희 제주 평생교육 장학진흥원의 이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그 소프트웨어 개발 중에서 이제 AI 부분에 조금 더 치중을 하고, 그리고 도민들이 조금 자기 주도적 자율적으로 학습에 임할 수 있는 어떤 기반 조성 사업들이 굉장히 평생교육하고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상으로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나중에 토론회 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홍숙희 제주 평생교육 장학진흥원 전략사업부장님께서 제주 평생교육 담화화 시스템의 역할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숙희라고 합니다. 두 번째 발제 맡았는데요. 그동안 우리 이 업무상 연계돼 있거나 이미 또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더 어떻게 발전하고 개선할 건지에 대한 부분에 논의를 하는 자리가 만들어져서 좋은 것 같습니다. 기본 준비된 내용 중심으로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여러 가지 시대적 키워드는 역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온 사회적 변화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평생교육기관들도 이제 작년 올해 지금 굉장히 많이 어려운 여건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또 인구구조 변화 부분도 또 지역사회 영향도 많이 끼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변화 부분들이 이제 정보화 기술의 변화 부분이 4차 산업혁명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이 2년간의 경험은 아마 그 비대면에서 온라인 중심의 그러니까 대면에서 온라인 중심의 비대면의 경험이 아주 크게 강화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로 돌아가기에는 이미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보냈지 않았냐라는 게 지금 많은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기존에 지금 기관 중심에서 진행했던 대면 중심의 교육하고 그리고 지금 온라인 중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변화들을 어떻게 연계하고 참여를 활성화할 거냐라는 고심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안에서 이 부분을 고심하고 기존에 갖고 있는 인프라들을 잘 안착시키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하면서 온라인으로 인한 큰 변화들을 어떻게 우리가 담아낼 건지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오늘 함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화화 정보망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가 사실 필요한 시점입니다. 많은 변화들이 그동안 있어서 기관들이 참여에 대한 문제들도 또 내부적으로도 고민하고 있고 또 지역사회 안에서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까지 놓고 사회적 변화 부분들을 어떻게 담을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오늘 좀 시발점이 돼서 향후에 좀 더 구체적인 안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담화 시스템 운영 현황 부분 저희가 정리 좀 해봤고요. 그리고 구축 방향과 개선 과제 그리고 참고적으로 타 시도의 그 변화들은 어떻게 지고 있는지 그리고 국가적인 방안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을 저희가 함께 같이 해서 오늘이 시작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좀 발제를 좀 해봤습니다. 담화화 정보망 운영은요, 제주도의 평생교육 담화화 정보망은 다른 지역보다 조금 일찍 시작했습니다. 12년도 교육부가 이제 전국적으로 평생교육 사업 중에 지역별로 지자체 담화화 평생교육 정보망 구축 사업을 공모를 했는데요. 당시에 인재개발원에서 정보 쪽 전공하신 우리 먼저 선배님들이 좀 계셔서 공무원 담당 공무원이 셨는데요. 그런 방향성들을 적극 반영해가지고 먼저 그 공모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아마 1억 7천 정도의 예산으로 구축이 됐는데 전수조사까지 전체하면서 13년도부터 서비스 개시했고요. 그래서 DB조사 수행해서 여러 가지 기관에 평생교육 강좌 정보를 좀 전송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됐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다가 2020년 이전에 이제 진흥원 홈페이지와 담화화 정보망이 혼용된 통합 사이트 운영되어지면서 담화화 정보망에 대한 분리가 별도 필요하지 않냐. 라고 또 지역사회와 내부 검토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독립된 도메인으로 일단 분리를 했습니다. 2020년도 이후에 독립 분리 구축은 했는데요. 현재 그동안 사용해 왔었던 이 내력들이 있어서 지금 진흥원 홈페이지를 거치면 접속이 조금 더 빨리 되는 그래서 검색어에 있어서 제주
평생교육 다모아라고 치면 이 애둘러 가야 되는 현재의 독립 사이트이긴 하나 그런 여건에 있다라는 것도 현재 체계 상의 난제로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검색어를 다양하게 접속하게 할 거냐에 대한 고심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지금 평생교육 다모아에 별도 페이지 분리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제주도의 지역에 있는 평생교육 정보들을 다 모아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그렇게 자리매김을 하고자 하였는데요. 근데 여러 가지 검토가 돼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소개를 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 강좌, 교육기관 정보, 강사 정보, 온라인 교육까지가 지금 담겨져 있는데 이게 주로 실제 서비스는 평생교육 강좌 신청 서비스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더 많은 기관이 참여하고 활성화하게 할 건지에 대한 그 고민 부분들을 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초기에 어떻게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 당시 이름 그랬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구축했는지에 대한 원 자료를 다시 찾고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초기 구축 사이트 체계하고 현재 평생교육 다모아 정보망 사이트의 지금 서비스와 체계성이 크게 변하지 않은 부분들을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오픈 API 통해 가지고 기관 정보망 구축을 다모아 시스템으로 통합 연계하고자 하는 것도 현재 지금 저희가 노력 중인데요. 이게 시대적 변화에 여러 과제가 있었습니다. 초기 단위에는 개별 기관들이 자체 홈페이지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가 않은 여건이라 이 다모아 정보망을 통한 참여와 평생교육 강좌 안내에 대한 부분의 참여도가 지금보다 조금 더 많았었습니다. 근데 후속적으로 기관들이 별도 홈페이지를 확보하고 또 자체 홍보망을 더 활성화시키는 편의성이 많이 적용되다 보니 현재는 다모아를 통한 그 참여 부분에 좀 미진한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초기 구축 사이트에 대한 내용을 좀 보면 지금 시스템 구성도에 있어서도 제가 소개해 드린 것처럼 현재 다모아망과 큰 차이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기관 정보, 그 강좌 정보, 온라인 수강 신청을 하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회원 관리 체제에 있어서도 통합 분리냐, 별도 분리냐인데 현재는 별도 분리는 되되 서로 호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관별로 정보 제공 부분들은 기관 관리자 페이지로 여전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강 신청에 대한 문의는 진흥원으로 전부 다 좀 폭주해서 문의가 들어오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참여와 역할과 책임에 대한 분할을 또 잘 할 건지도 지금 이 다모아 안에서 실무적으로 갖는 고민이 현재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비스 흐름도 부분도 실제 현재 다모아랑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강좌 신청할 때 개강하는과 동시에 또 문의가 좀 폭주하는 그런 현상들이 여전히 지금 반복되어져서 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 관리자 부분도 우리 진흥원의 담당자가 이것만 별도로 담당하면 좋겠는데 다른 업무를 하면서 또 이 업무를 병행하다 보니 이제 업무 간의 충돌이 오는 부분도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변하지 않은 여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강좌 정보 연계 부분에 오픈 API 적용하는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현재 오픈 API는 민간 기관인 경우는 자체적으로 적용을 다 못한 상황이고 지금 공공기관 행정 차원에서도 예산을 투입해서 오픈 API를 개설한 경우는 지금 다모아 정보망으로 연동되기 시작한 시점이 올해가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오픈 API가 이제 실질화돼서 지금 같이 검색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원이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상호 검토하고 있어서 이 역할을 위해서는 공기관 참여는 사실 진흥원의 역할로서는 다 감당하기 어렵고요. 실제 행정적인 영향력
접속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올해 특히 지금 평생교육과에서가 정책적 의지를 가지셔서 지금 그 연동 부분에 적극적 노력하신 결과들이 그렇게 반영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초기 구축 정보망 홈페이지 부분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사이트였었습니다. 전국에서도 샘플이 될 정도로 이게 이제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 연계 용이성도 확보하고 있고 강좌 운영 기관의 프로세스도 반영되고 있었고 그리고 사용자 편의 기능도 적용하는 굉장히 효용성이 있고 활용도가 높은 사이트로서 진행이 됐는데 지금 이제 다모아 정보망이 구축됐던 환경이 많이 변화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제공돼야 될 정보의 양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강좌 신청 중심에 국한돼 있는 한계에 지금 머물러 있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 타 지역과 국가의 온 국민 온라인 배움터 구축의 방향 부분까지 연동을 해서 우리가 제주에서 어떤 고민을 좀 더 해야 될지를 제가 같이 준비한 걸 통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스마트폰이 활용이 많이 되면서 지금 모바일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제 모바일 서비스를 좀 더 원활하게 푸시 기능까지 가미하는 거를 올해 안에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PC 중심이 아니라 모바일까지 연동이 돼서 쉽게 접속하고 교육에 참여 기회를 얻고 또 많은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속을 저희가 공공 서비스로 연계하는 그 지점이 저희 특히 지금 시급한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현재 접속 방법은 지금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초기 모형하고 지금 현재까지 크게 변화하지 않은 채 유지 관리 보수에 좀 그친 예산 투입과 진행이었다는 말씀 사실은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건이 많이 변할수록 제일 큰 문제는 역시 재정 투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C 언어를 바꿔서 시스템을 원활하게 해야 되는 기술적 진보도 그 사이에 많이 됐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을 원활하게 접속할 수 있기 위한 이제 기술적 측면도 많이 변한 상태인데 지금 현재까지 그 부분이 좀 검토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좀 있었던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저희가 1차 이제 그 지역에 도민에게 교육을 제공을 우린 한다라고 확인을 한 기관 중심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 590여 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조사할 때만 하더라도 595개 정도로 좀 집계가 됐었는데 어떻게 다모아 시스템과 연동하게 할 건지가 저희가 또 크게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은 오픈 API를 들어온다고 하면 민간기관은 어떤 참여의 득이 있고 또 이 참여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도민들과 만남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고민을 또 저희 진흥원 차원에서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오프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각 대상별 영역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하는 것이 이제 올해 좀 공동사업까지 진행하려고 하고 공동 안내지도 마무리를 좀 하면 그 과정들이 결과물이 또 다모아 정보망으로 또 옮겨와서 지역에 있는 다양한 평생교육의 영역에 대한 정보들을 정보망을 통해 가지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저희가 좀 진행 중인데요. 지금 다 마무리가 안 된 상태라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좀 죄송할 뿐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오픈 API 연동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평생교육과와 더불어 저희가 지역에 있는 공기관 우선적으로 좀 더 함께 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국가 단위의 지금 현재 과제이기도 한데 지금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은 대부분 다 직업훈련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체로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 카드로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HRD넷이라고 하는 국가망으로 들어가 있는데 제가 지역 인적자원 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제주 차원에서 별도의 직업훈련 연동을 평생교육 다모아 연동이 좀 요구된다라는 논의들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까지는 논의조차 지금 못 가 있지만 방향은 그렇게 또 저희가 확대 운영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도민들이 한 사이트 안에서 일상의 학습부터 직업훈련까지 다 한 곳에서 정보를 접속하고 일종의
그 학습 참여에 대한 포탈의 개념으로 다문화 정보망이 되면 다양한 또 국가 단위 사이트까지도 넘나들 수 있도록 하는 그 종합적인 조정의 사이트로서 자리매김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민 대상의 참여 기회를 어떻게 제공하고 할 수 있게 기능 강화할 거냐입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 정보에 대한 제가 수집은 했는데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 안내지와 같은 작업들이 병행이 되는 부분이랑 연계되는데요. 정보를 좀 분류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민 입장에서 그 분류 체계 속에서 정보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높여주는 그런 노력의 결과가 상시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하는 이용 편의성 증대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 오프라인 학습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굉장히 혼란이 많이 지금 학습자들이 겪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이제 사회 변화를 따라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게 나한테 맞는지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충실히 이 사회 변화에 대한 자기 중심성, 정체성을 잘 가지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양질의 그런 단계별 서비스 부분도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현재 저희가 강좌 운영 중심의 다른 기관의 정보를 그대로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제공되고 있는 수많은 교육 정보에 대한 이해를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컨텐츠에 대한 관리 능력도 저희가 발휘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24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담 인력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절실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 과정 통해 가지고 국가에서부터 제주 지역사회까지 모든 영역을 좀 넘나들면서 선택지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데이터 축적에 관련된 활용과 그 이해 부분도 저희가 기능 강화로서 꼭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용자 맞춤형 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내가 갖는 삶의 영역에서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세대간 그러면 생애 주기별이 될 것이고요. 대상별이 될 것이고요. 그런 분류 체계를 통해 가지고 길라잡이 정보를 줌으로써 어떤 교육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특히 지금 오늘 경도동 광역지원센터랑 노인 도지회 사무처장 와 계신데요. 그러니까 노년에 지금 또 평생교육 요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노년은 어떻게 지역 안에서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안내 서비스까지도 같이 좀 고민을 좀 담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드린 것 같이 모바일 앱 기능을 보다 더 현실화해서 맞춤형 서비스의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클릭해 놓은 건 언제든지 개강이 되면 안내가 바로 올 수 있도록 하는 즉시성의 정보 제공 부분으로 접근성 강화하는 고민도 같이 과제로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랬을 때 정리하면 이미 소개 다 드린 건데요. 그 도내 평생교육기관의 참여 강화가 제일 우선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용률 저조를 해소할 수 있도록 상호 간의 협력과 또 신뢰에 대한 여러 과정들을 우리가 진흥원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좀 네트워크 구축과 강화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평사학습 종합 포털로서의 구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교육 현장에 산재되어 있는 교육 자원을 수집하고 분류하고 가공하고 정보를 제공해서 도민에게 언제나 이 서비스에 관련된 걸 검색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국가 단위 개발되어 있는 전문 콘텐츠의 연계를 보다 더 쉽게 안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뒷부분에 관련된 자료를 올렸는데 같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학습과 훈련 플랫폼을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고민도 저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학습자의 학습 결과를 축적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연계 정보인데 현재 사실 우리 다모아를 통해 가지고는 국가 단위의 지금 여러 가지 학습 계좌제나 학습 이력 관리까지 연동까지는 정보를 잘 제공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교육 다모아 정보망이 국가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와 관련된 참여 부분들을 끌어내기 위한 안내도들이 다모아 정보망에 좀 더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올해 6월 8일 날 법 개정돼서 공식화됐는데요. 평생교육 이용권,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이 전국화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일 토론에서 그 내용이 다뤄질 것 같은데, 평생교육 바우처는 그야말로 평생교육 이용권으로 그 비용을 수업료를 국가가 제공해주는 그런 제도의 시작인데, 그동안 국가진흥원이 시범 운영되어 있었는데 이제 전국적 참여로 이제 지방까지 확대되는 부분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 바우처와 국민 내일 배움 카드 간에 지금 호환 문제도 계속 정책적으로 논의 중인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도민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그 부분도 우리가 또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독학학위제와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력 보완에 대한 안내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국가진흥원에서 학점은행제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으나, 문의가 왔을 때 어디로 문의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예 사이트에 좀 게재를 해서 그리로 좀 담당하고 있는 국가진흥원으로 보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평생교육 전문 인력으로서의 평생교육사 양성 부분이 지금 지역 안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어서 실습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이 자격제도에 대한 안내들도 국가진흥원에서 당연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리로 좀 쉽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제주의 지역 차원에서 국가적 정보까지를 출발점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지점의 사업 간의 연동성을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같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주도의 평사사회 실현이라고 하는 그림으로 한번 좀 그려봤습니다. 교육부의 평생교육만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직업훈련,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도 도민이라면 어느 장면에서든 평생교육 정보 다모아 정보망에서든 축훈에 관련된 부분이든 종합적으로 좀 접근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제주 사회의 눈으로 세상을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회로서의 근간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참고 자료로 준비한 내용을 좀 드리면, 지금 우리가 다모아 평생교육 다모아 정보망이 실제로는 국가 평사스 포탈인 늘배움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소개를 같이 드릴 거고요. 타 시도는 어떻게 평사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간략하게 오픈 홈페이지 첫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늘배움인 경우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평생교육 다모아 정보망 이전부터 같이 준비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 종합정보망 시스템 구축 운영이라고 하는 근간으로 해서 지금 진행돼 있고요. 뭐 그 세부 그 내용은 지금 우리 다모아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비전으로 온라인 평사학습 활성화를 통해 지역과 소득의 격차에 따른 학습 기회 불균형을 완화하고 생활 속의 행복학습 실현이라고 하는 비전으로 출발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있는 것도 저희가 이제 그 방향성에 대한 고민으로 담고 있는 내용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 크게 세부적인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역시 고민은 세 번째는 우리가 같이 공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재된 평생교육 정보 및 콘텐츠에 대한 정보 축적을 통한 평생학습 빅데이터 DB 구축이라는 부분이 국가 단위 과제로 제일 중요하게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진흥원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도 또 과제가 있습니다. 국가진흥원도 마무리가 다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요 사업별 페이지가 다 각각 따로 운영이 되어집니다. 근데 늘 배움에서 접근성이 이게 하나로 모아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가진흥원으로 가면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로 학습도시 진흥원에 관련된 게 정보가 제공되고 있고요. 그 매치업 프로그램, 바우처 지원, 대학 평생교육 체제 지원으로 지금 대학 지원하고 있는 것도 이 국가진흥원에서 별도 사이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격제도, 학점은행제, 계좌제, 독학학위제, 그리고 요즘 가장 중요한 플랫폼으로 지금 많이 각광받고 있는데요.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입니다. K묵인데요. K묵에서가 다양한 온라인 교육 과정을 제공을 해서 대학에서 굉장히 많은 이 비대면의 대응 체제로 많이 썼습니다. 이게 전문
전공 과정 중심의 온라인 강좌가 제공되고 있고요. 예, 성인 문예 교육부터 예, 지금 그 국가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를 별도 사이트로 전부 다 따로 지금 운영돼서 제공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진흥원 사이트 가면 또 한꺼번에 또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배움에서 하나가 통합으로 되지는 않지만 국가진흥원에서는 또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늘 배움의 지금 현재 주요 종합정보 제공의 면이고요. 그래서 17개 시도 진흥원이 다 있는데 시도와 함께 지역별로 기관 정보, 강좌 정보, 강사 정보까지 예, 그렇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평생교육 담화 예, 정보망이 늘 배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범주 내에 유사하게 적용됐다 볼 수 있는데 별도 K묵과 여러 가지 지점을 놓고 보면 아까 이제 제가 깔때기처럼 보여드렸는데 지역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영역들을 하나의 사이트에서 또 다양하게 접근성을 확보하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감내해야 될 몫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같이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늘브엠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 세부 사이트 맵입니다. 그래서 알림이가 여기는 있고요. 예, 그리고 온 배움 툴에서 동영상 강좌하고 특이한 거는 유튜브 중에 예, 교육 그 영역을 접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드 프로그램 영상을 좀 만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자료실 그리고 우리 동네 배움터 예, 그런 서비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모바일 서비스 동시에 또 지금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서비스도 예, 우리가 주로 예, 접근하고 있었던 강좌 중심 부분, 예, 학습의 참여 부분에 많이 늘 배움이 좀 국한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유사하지만 좀 또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게 예, 다른 지역 시도 예, 포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 평생학습 포탈입니다. 서울시 평생학습 포탈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기본적인 정보 제공도 있지만 교육 참여도 있지만 예를 들면 온라인 학습 그리고 동네 학습장, 학습지원센터는 문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케어하는 학습지원센터를 두고 있고요. 문해학습 서울시민대학 그리고 실시간 모든 주요 평생교육 참여 그리고 행사 참여 안내 부분을 해주는 화면으로 포탈 1 첫 화면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 근래는 지금 이제 서울런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 포탈을 통해서 지금 예, 아동 청소년을 위한 또 지원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경기도 사례입니다. 경기도의 지식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한테는 낯익은데 온라인 강좌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평사스 포탈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학습, 학습 공간 예약, 예, 화상 학습, 예, 부모 배움, 청소년 배움 이렇게 해서 여기도 예, 이 대상별로 예, 별도로 코스웍을 또 마련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식인 경우는 일찍 경기 홈런이라고 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일찍 좀 자리매김하면서 포탈로 옮겨갔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국가 거에 대한 염두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인구구조 변화 대응으로 사회부 장관, 예, 그 장관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미 시작이 돼서 발표 자료도 올 중반에 진행이 됐었는데요. 평생교육 훈련 종합 플랫폼으로 지금 계획을 가져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예, 그래서 온 국민 평생 배움터를 구축을 하겠다라고 교육부가 어쨌든 발표를 해서 하고 있는데요. 어느 만큼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디지털 시대 열린 평생교육 훈련 혁신 방안 발표를 통해 가지고 시작을 해서 지금 IP 수립을 위한 용역업체 발주 선정까지 해서 올 안에까지 하겠다라고 교육부가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온 국민 평생 배움터의 주요 내용은 3가지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콘텐츠 제공하는 부분, 예, 그리고 학습 이력을 관리하는 것, 학습 결과를 활용하는 것, 이게 종합적인 산재는 다양한 국가 단위의 교육 훈련 부분들을 온 국민 평생 배움터로 연계를 하겠다 그러는데 지역 차원의 시도 단위의 적극 참여와 협력을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그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이제 온라인 학습으로는 지금 K묵을 비롯해 가지고요 다양한 지금 대학이 갖고 있는 콘텐츠까지 다 묶어서
국가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공공재로서 호환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국가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교육, 직업훈련, 취미교양까지 아우르는 부분으로 지금 담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습 이력 관리는 현재 학습 계좌 통해서 이력 관리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평생교육 바우처로 들어가게 되면 학습 이력 그 관리는 의무화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논의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평생학습 계좌제가 제도적 접근이 좀 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력 관리를 통해서 학습 경로를 설계하고 계좌 개설 부분을 의무화하는 부분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습 결과 활용 부분은 학점 학위 취득 학습 계좌에서 이미 이력 관리를 해주거든요. 한 장의 이력서로 졸업장을 대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취업 고용과 이제 공공 데이터까지 연동하는 걸로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획이고 방향도 선언은 했는데 이것 또한 논의에서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입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제 일찍부터 교육부가 논의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는 저희 회의 때도 얘기하고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우리 제주 차원에서 당장의 전담 인력과 예산을 다 확보할 수는 없겠으나 방향성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단계들을 설정하고 진행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함께 고심하고 풀어나가야 될 내용으로 제가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저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홍석기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도 평생교육 담당자로서 일단 작년과 올해 코로나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상당히 우왕좌왕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작년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올해 특히 비대면 교육 쪽으로 이제 많이 강화를 시켰는데 저도 이거를 바로 틀면서 좀 고민거린 게 도민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냐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어르신들께서가 처음에는 이런 비대면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도 되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하냐 잘 모르겠다 뭐 이런 게 많았었는데 이게 한 달, 두 달 딱 되니까 이게 아주 정립화가 되더라고요. 상당히 어르신들이 잘 하시고 그다음에 그 온라인 교육이라는 게 원래 보면은 저희들도 어차피 코로나 이것 때문에 대면 교육이 너무 힘들기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스템을 많이 구축도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조사들을 한번 해봤더니 요새 이제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이제는 집합 교육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사람들이 이제는 별로 선호치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 공부라든지 혼자 뭔가 프로세스를 나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많이 이제 선호하는 게 이제 시대가 확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진흥원 입장에서도 오늘 우리 다문화 정보망 같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과에서도 이런 점을 많이 주시를 해서 이 사이트에 들어왔을 때 원클릭으로 모든 서비스가 어떤 교육에 대한 이런 도민들의 궁금증이라든지 어떤 가려움증을 이제 해소시킬 수 있는 데에다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로 좀 도민들께서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요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라든지 만약 경험치가 있으면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는 지정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창률 주식회사 아트픽 이사님께서 소속 기관 및 자기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트피크의 이창률 이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2000년도에 창업한 제주 기업이고요. 아까 홍숙기 부장님이 말씀하신 그 제주 다문화 정보망을 2012년도에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 때문에 교육 쪽을 전혀 모르는 무식자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같고요. 제가 올 4월달에 그 평생교육과 주무관님 부탁으로 해서 그 도에서 그 평생교육 관련한 이제 교육부의 사업 제안을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그 IT 업계에 있는 종사자 입장에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 거를 제안을 했으면 좋겠냐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정리한 자료를 오늘 갖고 왔고요. 그 정리한 자료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는 이제 질의응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제출한 그 과제
이름은 제주 온라인 평생교육 플랫폼 구축 계획으로 해서 작성을 했고요. 그 작성의 내용은 총 7개 아이템으로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7개 아이템을 개괄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그 첫 번째가 평생교육 플랫폼 운영을 위한 시스템 인프라 구축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화정보망도 마찬가지지만 그 운영되는 서버의 노후화라든가 뭐 여러 가지 도 전산실에 있는 문제 등을 해결을 하려면 최근 많이 쓰고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시스템을 전환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클라우드 플랫폼은 고정된 PC가 아니라 컴퓨터 자원을 이제 사용량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 그 수강시청이 몰리게 되면 뭐 다운이 되거나 막 이런 문제가 많은데 클라우드를 쓰게 되면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앞으로 이제 그 평생교육 인프라를 이제 구축을 할 때는 반드시 클라우드를 고려를 해야겠다는 부분이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가 이제 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포탈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포탈이라는 것은 포탈이 이 데이터의 관문이면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제가 되는 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데이터가 표준화돼 있어서 상호 이제 연계가 가능해야 되고 그 구축된 데이터가 개방형이어야 된다. 개방형이어야 된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뭐 표준 코드라든가 공통적인 사항을 잘 지켜서 다른 사람이 거기에 데이터를 얹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약간 좀 기술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그 두 가지 관점이 선행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평생교육 정보를 만들 때 그 두 가지 관점으로 뭐 있는 데이터는 정비를 하고 새로 만드는 데이터는 그 기준으로 만드는 게 선결 요건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데이터가 어디에 놔도 서로 혼용해서 또는 활용해서 쓸 수가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반 구조로 평생교육 정보를 만들고 그 정보에 이제 기관을 얹는 거죠. 그리고 강좌 정보를 얹어서 이제 조회부터 그다음에 신청, 수강, 그다음에 수강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수료증부터 뭐 점수, 뭐 평가 이런 정보들을 이제 표준화된 데이터 체계를 가지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이제 두 번째였고요. 다음 세 번째가 이제 그 이력 정보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아까 뭐 여러 가지 뭐 학점제라든가 뭐 포인트, 뭐 바우처 이런 부분들이 다 누가 어떠한 수강 정보를 받았는지에 대한 수강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 이력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위변조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적용을 하는 부분이 어떨까라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각 기관별로 이루어지는 수강 이력을 이제 중앙 시스템에서 블록체인화 해가지고 한 군데 모아서 뭐 위변조라든가 향후 이제 여러 가지 학점제 이런 쪽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으로 만드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내용이 이제 세 번째였고요. 그다음에 그 세 번째 블록체인 기반으로 수강 이력이 관리가 되면 교육 바우처라든가 뭐 포인트 이런 것들을 이제 아주 쉽고 다양하게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는데 여기에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그 IT 기술이 접목을 했으면 하는 게 그 생소하시겠지만 DID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국가적으로도 향후 이제 주민등록증을 대체할 수단으로 지금 여러 가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전자신원증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이제 마찬가지 블록체인 기반으로 기술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기술을 적용을 하면 이 신원증명을 통해서 뭐 기관이라든가 뭐 지역, 뭐 강좌의 속도 이런 것들을 다 독립적으로 누가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연결해서 뭐 교육 바우처나 포인트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다음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그 아까도 이제 언급된 이제 영상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 관리 프로그램인데요.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면 사회에서 비대면 사회로 바뀌다 보니까 교육들도 이제는 다 온라인 기반으로 하는 추세가 굉장히 많은데 이 온라인 기반은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자원이라든가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반면에 거꾸로 이제 이 시스템을 공유해서 쓸 수 있는 플랫폼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뭐 구글 미트나 줌 같이 그런 것들이 이제는 어떤 식으로 확장이 되고 있냐면 반드시 줌에 안 들어가도 줌에 있는 연계 기능을 활용하면 자기 홈페이지에다가 그 줌에 있는 영상만 넣어서 영상 강의를 한다거나 뭐 수강을 할 수 있는 그런 확장적인 기능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진흥원 같은 그 데서는 예산 부족이어서 뭐 영상 인프라를 만들기 어려우면 그런 방법들을 활용해 가지고 어쨌든 필수적으로 앞으로의 강의는 영상 기반의 강의가 도입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 이제 5번째였고요. 그리고 6번째가 이제 아까 그 온국민 평생 배움터에서도 이제 준비 중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데이터가 많이 쌓여지면 당연히 수반되는 게 이제 분석이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나 뭐 분석 자료를 AI 기술을 접목해 가지고 사람이 생성해 내지 못하는 좋은 정보를 도출하는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여러 사람이 활용하고 또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 되면 이 정보를 이제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을 해서 도대체 어떤 정보가 어떤 연령 또는 어떠한 사용층에서 많이 보고 있는지 또는 이제 평점이 좋은지 그러한 정보를 도출을 하거나 뭐 AI 기술 등은 이제 예측성이기 때문에 뭐 A라는 사람이 그동안에 이제 학습 이력을 보고 그리고 기관에서 등록된 이제 그 향후에 그 강의 계획을 보고 당신은 이제 이런 강의를 앞으로 어떤 기관에서 하니 앞으로 받아보시라라는 이제 제안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AI 기술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이제 커뮤니티 부분인데요. 사실 그 커뮤니티 부분은 이미 카톡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메신저의 상용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거는 저도 좀 무리라 보고요. 다행히 이런 서비스들이 이제 뭐 아시겠지만 그 공유를 해서 자기 커뮤니티와 연동할 수 있는 부가적인 기능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뭐 택배에 대한 운송이라든가 요즘 뭐 웬만한 그 예약 정보는 다 카톡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활용하고 이게 이제 그룹화하면 이제 커뮤니티까지 확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뭐 강의를 같이 받으셨던 분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커뮤니티 공간을 이제 확대를 하는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7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제 사업 제안서를 만들어서 제안을 했는데 이제 아쉽게도 안 됐고요. 그래서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그 사실 저희는 정보 쪽에 있는 부서랑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서들은 국비 사업을 굉장히 많이 도전하고 이제 따오고 저도 올해 이제 그 정보부서에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좀 아이러니가 그 부서들이 운영하는 알맹이 컨텐츠들은 다 다른 부서입니다. 뭐 예를 들어 휠체어 길 안내는 이제 장애인 부서고 뭐 그렇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는 뒤늦게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걸 알고 그러면 향후 업데이트나 지원 운영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런 이제 딜레마가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 기회에 요 자료도 만들어 봤고 앞으로 교육부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정부 기관들이 매년마다 이제 뭐 10억 단위 또는 그 이상의 사업 예산을 계속 발주를 해서 사업 제안서를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기 여기 계신 분들도 뭐 도나 이제 진흥원도 마찬가지 관심을 더 확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관련 정보를 알게 되면 이제 진흥원이나 과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사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이청률 이사님. 아무래도 그 제안한 게 과에서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하니까 뭐 저희들하고 어차피 이번 담화 정보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는데 거기다 많이 그냥 차근차근
하나씩 접속해가면은 접목해가면은 뭐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시간 관계도 있고 하니 바로 그 양현숙 제주시 자기주도학 지원센터 운영 팀장님께서 다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팀장을 맡고 있는 양연숙이라고 합니다. 정책 토론회에 저희 기관의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주최 측에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센터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저희 센터를 소개하면, 저희는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립 조례에 근거해서 2016년 12월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설립한 아동청소년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지자체에서 아동청소년 교육에 관련해서 기관을 설립한 게 굉장히 이례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학습 컨설팅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자기 주도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일단 학습과 이제 진로에 관련돼서는 센터에서 직접 양성한 강사들이 교육 과정을 같이 개발을 하고 직접 실현하고 그리고 보급화하는 자체 교육 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다른 교육기관과의 좀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을 들고요. 오늘 제가 센터 소개를 먼저 하는 건 오늘 토론 주제와 저희의 고민을 어떻게 접목시킬까 하는 마음에서 일단 센터에 대한 이해를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 자료를 보고 두 분의 발제자와 저희의 고민을 어떻게 접목을 시킬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일단 홍정순 부장님이 발표하신 미래 인재상에 대해서는 아까도 계속 강조를 하셨지만 일단 자기 주도적 탐구를 통한 글로벌 인재라고 아주 강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키우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학령기 아이들에게 자기 주도성을 키우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희가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홍숙희 부장님께서 담화고 교육 정보 시스템, 결국은 교육 정보 시스템이 온라인화 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저희도 한 5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대면 교육의 한계를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 발표하신 내용과 어떻게 접목시켜서 실현을 할 수 있을지 그 내용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홍정순 부장님께서 11쪽의 교육부 발표를 보면 학령기 단계의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교육 정책은 맞춤형 제도, 그리고 학습 환경 조성, 그리고 학습자 중심 교육 과정 등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원래 이제 코로나를 통하면서 학습 환경 자체가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에는 대면 교육 중심이었다가 이제는 비대면 교육이 거의 주류를 이루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대면 교육은 학습자와 교수자가 직접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의 몰입도를 더 높일 수 있지만, 비대면 교육은 전부 모든 과정을 학습자 스스로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기 주도성이 어느 만큼 높느냐 남느냐에 따라서 학습 성과가 굉장히 차이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학령기 아이들에게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건 학습 결손, 학습 결차의 문제인데, 이 부분이 바로 비대면 교육 환경에서 아이들의 주도성이 어느 만큼 발휘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큰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비대면 교육을 아니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럴 때 지금 강조되고 있는 자기주도 학습성을 어떻게 우리가 높여줘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함께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학습 컨설팅은 진단을 하고 그리고 목표를 그 과정을 설계하고 운영을 하고 평가를 하는 시스템으로 갑니다. 이런 시스템을 아이들과 계속 만나면서 훈련이 되었을 때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주도 습관이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경험들을 누구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취지입니다. 지역적인 환경이라든가 가정적인 여건이라든가 학습적인 정도에 따라서 누구는 참여할 수 있고 누구는 참여할 수 없는 것들이 아니라, 희망한다라고 하면 자기주도 학습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누구나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였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4, 5년 동안 소그룹으로도 해보고 대그룹으로도 해보고 집중과정도 운영해보고 굉장히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학교로서도 해보고 센터에서도 해보고 지역아동센터도 찾아가보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열심히 발로 뛰었지만, 올해 9월까지 저희가 학습 컨설팅에 참여한 인원은 한 2,300여 명이 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제주시 인구에서 10세에서 19세까지 학령기 아이들의 인구는 5만 4천 명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희 컨설팅에 참여한 친구들은 한 7% 정도 내외의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보편적으로 컨설팅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저희가 온라인 시스템 아니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됐고요. 아까 홍숙희 부장님께서 이제 교육 환경 시스템을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어떤 내용들이 필요하고 기본 토대들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의 고민들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 정보 시스템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여건들은 저희가 그동안 한 5년간의 실제 경험을 가지고 자료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진단 도구라든가 아니면 그동안의 컨텐츠들 대상에 맞게끔 유형에 맞게끔 말고 학습 수준에 맞게끔 가지고 있는 컨텐츠들을 온라인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개편하고 보완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온라인 컨설팅이 가능할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 누구나 시간적 공간적 제한 없이 컨설팅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체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이제 고민의 틀을 좀 구체화해 본다면 일단 현재 가지고 있는 저희들의 교육 컨텐츠를 특히 학습 컨설팅에 대한 컨텐츠들을 4가지 정도로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학습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진단입니다. 이 부분은 물론 지금 현재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거에 관련된 학습 도움 자료들이 있습니다. 영상이라든가 퀴즈라든가 아니면 문답이라든가 피드백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는 대면으로 하다가 비대면으로 좀 바꾸긴 했지만 기존의 컨텐츠들을 영상화하거나 컨텐츠화해서 아예 탑재를 한다라고 하면 누구나 시간에 제약 없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비대면 학습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런데 사실 비대면 학습을 하다가 조금 더 심층 있는 교육이나 피드백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는 온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법들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교육의 장점은 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 온라인 교육의 한계는 제한된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이 2가지를 전부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 올 오프라인 병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에 오프라인을 좀 더 강화한다라고 하면 심층 컨설팅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들은 저희한테 학습 이력으로 전부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제까지는 개별 컨텐츠 포트폴리오로 전부 작성이 되어 있지만 이게 이게 구조화 모듈화 될 수 있다라고 하면 학습 이력 관리까지 어쩌면 온라인으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일단 학습 환경이 많이 변했다는 거고요. 그에 맞게끔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학습 컨설팅 컨텐츠들이 보유가 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의 전환도 한 번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고민을 할 때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구체화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는 고민의 첫 출발이지만 조금 더 아까 옆에 계신 분들의 전문적 도움을 좀 얻는다고 하면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 같고 아까 54,000여 명의 학년기 연령의 아이들에게 학습 컨설팅이 좀 더 많이 다가가서 6, 7%가 아니라 좀 15, 20%, 30%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아이들의 자기 주도성을 어떻게 펼칠까라는 것들을 오늘 평생교육 정책하고 같이 토론을 하게 됐는데 이 자리의 고민은 불과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이지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고민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제반 여건들이 같이 동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저희 센터의 고민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현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셨을 텐데 자료 준비 토론 감사드리고요. 아까 지금 이번 7월 29일 날 우리가 어차피 평생교육 장학 진호가 때문에 교육부 이런 자료들도 계속 참고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번 29일 날 봤더니 교육회복 종합방안이라고 일단 기본계획이 발표가 되어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은 일단 학생들 위주로 이런 기본계획이긴 하지만은 거기 보면 교육결손 회복 같은 파트가 있습니다. 그 파트를 보게 되면은 학생 맞춤형 학습 회복이라는 거 이번 코로나 때문에 워낙 학습 격차가 심화됐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저기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가 저희 기관 산하기관에 있지만은 하여튼 요거를 초반 생성할 때부터 2.2 위주로 일단 생성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각 배 1대1로 학습 상담 이렇게 많이 해봤는데 이런 것들 많이 이제 자료가 축적되다 보니 이것들을 이제는 온라인화 시켜보자. 그래도 이거를 또 이제 AI 맞춤형으로 해가지고 해서 맞춤형 일단 학습 컨설팅까지 지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과학으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지금 내년도에 이제 예산을 반영을 하는 것도 지금 계속 노력 중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단은 아까 말씀 교육 환경이 워낙 많이 이제는 변화됐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말한 우리가 학습 담화 정보망 같은 것도 보면은 지금은 모든 원클릭을 해서 모든 고안에서 모든 편이 제공되고 다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저쪽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일개 강좌만 온라인화 해가지고 그걸 교육받는 거 뭐 그런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뭐 저희들 뭐 이런 자료도 보고 막 해봤는데 일단은 플러스를 더 해야 될 게 그 도면들이든 학생들이든 이제 자기주도적으로 이 학습 시스템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의 과정이나 그다음 그 목표치가 있을 경우에 그 전체 프로세스가 그쪽 시스템에 다 갈 수 있는 그냥 단순히 내가 이거 한 개 강좌 들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되면은 저희 제주도에 아주 차별성 있는 어떤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는 발제도 이제 다 끝나긴 했는데 오늘 발제하고 이런 토론 내용들 대해서 뭐 혹시 이 플로어 계신 분들 뭐 의견 있으시면은 한번 저희 전달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뭐 시간 관계상 일단은 뭐 제가 마무리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혹시 발제하신 우리 두 부장님께서 아까 뭐 이런 지정 토론에서 좀 얘기 나온 게 있는데 간단하게만 코멘트 한번 날려주시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정태 부장님. 그 고생들 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조금 약간 두서없이 이제 했는데 어쨌든 그 가장 핵심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가장 핵심은 저희가 이제 인재 육성부가 이제 지역 뭡니까 세계적인 어떤 디지털 환경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그 여러 기관과 업체와 그리고 이제 도민 여러분들의 어떤 자문을 주시고 의견을 주신다면 그걸 적극 반영해서 최대한 그 도민 사회에 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참석하신 분들과 그리고 이제 여러 관계자분들이 좀 같이 함께 이제 만들어가는 부분에서 이번에도 이제 그 메이커 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약간 공간만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그 다양한 생각과 지식과 그리고 연결 접점은 도민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업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저희가 교육을 한다면 아까 그 여기서 계속 이제 강조되는 게 그 4차 산업이라는 거는 어떤 틀에 박힌 고정 교육으로는 이제 그 해결이 이제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비학습을 굉장히 그 강조하고 그리고 상호 간에 그 초지식성이라는 거는 이제 지식의 정보의 어떤 층이 구분이 없이 연결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 진흥원에서 같이 함께 이제 해나갈 수 있도록 그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석희 부장님. 좀 더 이렇게 키워나가야 될 방향들이 이미 지역 안에서 또 우리 담당과와 관련된 전문가분들이 또 논의가 되셨었다는 게 굉장히 반가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잘 돌아보고 이제 준비를 하는 게 우선 필요한데요. 근데 근래 고민이 저도 좀 많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온라인 세상으로 모든 편의가 제공되면 사회 현상이 어디로 갈까? 이 질문이 계속 듭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통해서 학습이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영상도 다 짤로 잘린 것만 주로 습득하고 그래서 소비하는 중심의 과정이 워낙 확대돼 있어서 과연 자기 걸로 내면하고 정말 학습이 일어날까라는 질문이 저도 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적으로 공공 예산을 투입하고 공적 인프라를 만들어가면 이게 무엇에 기여하게 할 건지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 가치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균형점을 그러면 진흥원은 얼마나 잘
할 거냐, 평생교육이 그 역할을 잘 해낼 거냐, 이제 이 질문이 동시에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중심이 되면 아무래도 개인의 역량 중심이고 개인화에 많이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어서 집단으로서 어떻게 이어가고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와 그리고 살아가는 환경에 대한 기여, 이걸 가져내기 위한 공적인 이 가치 부분은 분명히 또 우리가 공공재로서 고민이 또 필요할 텐데 관련해서 일하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더 큰 고민거리를 주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같이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해 나가면서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이제 인프라 부분들을 더 만들어 가되 방향성을 잘 잃지 않는 노력들을 지역의 관계기관들과 계속 끊임없이 소통하고 또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향후에도 좀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될 과제로 남겠구나 하는 생각도 또 동시에 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자기주도 학습 지원센터에서 고심하고 있는 게 아마 같은 맥락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학습 역량 키우는 것만 맞을까라는 질문도 동시에 있을 것 같고, 개인의 학습 역량조차 온라인으로만 해결이 다 될 거냐, 그러니까 실질적인 상호 소통과 작용에 관련된 힘이 어떻게 발휘될 거냐, 이 고민은 아마 교육하고 있는 관계자로서는 다 모두가 고민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답인 것 같습니다. 계속 같이 머리 맞대고 찾아야 될 것 같다라고 양현수 팀장님 말씀 주신 게 그게 해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의견 붙여서 또 고민을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뭐 오늘 뭐 미래인재 육성에 대한 방향이나 그 평생교육 담화 정보망 같은 것들은 저희 진흥원에서 이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뭐 오프라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또 토론식으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또 다른 또 차원으로서 좀 접근하는 방법들을 또 많이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얘기들은 잘 정리해서 과하고 제가 모두 잘 협의하고 해서 내년도 저희들이 신청사가 가면서 아주 좋은 그림으로서 도민들에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1일차 평생교육 정책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